네, 지금 화면 공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오늘 이제 총 두 개의 이제 세션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부에서는 이제 앞서 이제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세부 주제들에 관련된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딥러닝 기본 내용들을 이제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 주제 소개 관련 내용을 먼저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30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이제 다음 딥러닝 세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저희가 크게는 이렇게 5가지의 주제를 일단 정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딥러닝에서 좀 주요하게 사용되는 주요하게 조금 이제 주요하게 사용된 많이 이제 딥러닝을 사용해서 이제 발전했던 분야가 원래는 이제 컴퓨터 비전,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이렇게 두 개의 분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딥러닝이 생기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분야가 이제 딥러닝으로 짜보는 이제 그래서 딥러닝을 어떻게 딥러닝 구조를 어떻게 최적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에 관련된 분야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분야는 이제 데이터 분석 쪽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시계열 분석, 네트워크 분석 그 다음에 불확실성 딥러닝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사실 조금 넓게는 XAI라고 해서 이제 설명 가능한 이제 인공지능 분야를 이제 마지막 주제로 이렇게 일단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제들이 어떤 건지 일단 먼저 소개를 드려야지 이제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투표를 하시는데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혹시나 내 관심 분야는 이제 여기에는 없을 수도 있으면 이제 얼마든지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주제들 5개 그리고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딥러닝의 제일 큰 수혜를 받은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을 일단 정의를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사람이 시각으로 어떤 이미지이든 영상이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뭔가를 판단하거나 식별하거나 아니면 분류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에서도 기계적으로 해보겠다라는 분야가 이제 컴퓨터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클래스들을 가진 이제 이미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클래스들이 정해져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이제 일들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이제 분야들 전부 통합해서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분야는 이제 왜 발전을 많이 하게 됐는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는데 어 다른 부분들은 사실 여기 3가지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 3개 덕분에 컴퓨터 비전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자연어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시계열 분석이든 이제 다른 분야도 전부 다 이제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게 된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컴퓨터 비전 분야가 굳이 왜 다른 분야들보다 더 많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됐나라는 부분이 이 어떤 게 영향이 있었냐면 이제 데이터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 뭐 모바일 기기에 등장하고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컴퓨터 비전 분야가 이제 데이터가 확실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자연어 처리도 그러면 데이터가 많은데 왜 굳이 컴퓨터 비전이 자연어 처리보다 좀 더 속도가 빨랐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컴퓨터 비전의 이제 영상 이런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뭔가 오류가 있는 영상이라 그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게 따로 없이 그냥 이미지가 있거나 또는 영상이 있으면 그 자체를 그냥 학습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데이터가 있다면 그걸 그냥 그 자체로 학습을 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분야들보다 이제 데이터에서 좀 구하기가 더 쉽고 그다음에 그 처리도 더 손쉬웠기 때문에 다른 분야들보다 컴퓨터 비전이 더 빠르게 이제 발전을 했다라는 요인도 같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야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딥러닝이 이제 좀 많은 큰 역할을 하고 나서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는 약간 지금은 약간 궤도에 오른 상태라고 해야 되나?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분야들의 경우에는 약간 아직 조금씩 한계점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이 CI 이걸 정확히 뭐라 부르는지 이름을 정확히 듣지 못했는데 이제 이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어 이제 100 여기 100이라는 숫자가 이제 클래스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라는 태스크를 사용 이제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했을 때 성능을 지금 비교한 그래프인데, 확실히 이제 비교했을 때 다른 분야들보다 성능에 이제 어 이렇게 발전이 좀 크게 일어났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큰 데이터셋인데도 이런 거 보면 이제 뭐 엠니스트 같은 작은 데이터셋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클래스가 10개인 CIFAR 10 데이터도 있는데, 이런 거의 경우에는 이제 성능이 더 이제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난 걸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태스크들을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거 말고도 정말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도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이제 크게 이제 요약을 조금 해보면 이제 오브젝트 디텍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물체가 이미지에 있을 때 이게 어떤 클래스인지를 분류하는 일단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의 경우에는 어떤 물체가 이제 이미지에 인식이 된다 할 때 이제 이 물체가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이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이렇게 네모난 박스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찾아내는 이제 작업이 이제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의 경우에는 이제 바운딩 박스 이 로컬라이제이션 이제 태스크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화면 안에 있는 여러 물체들을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찾아내자라고 하는 이제 작업이라 할 수가 있고, 이제 이 작업이 주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많이 활용되는 이제 이제 태스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제 좀 어떤 게 있냐면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물체가 이제 이미지에 여러 가지 물체들이 막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물체만 이제 이런 좀 특정한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뽑아내자, 약간 이렇게 하는 작업들도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야는 자연어 처리 분야입니다. 사실 자연어 처리 분야도 이제 물론 컴퓨터 비전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큰 수혜를 받은 이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이제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자연어 처리의 경우에는 어떤 일들을 주로 했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I 그다음 이 I가 이제 주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뭔가 동사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뭔가 동사가 나왔다면 그에 맞는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문법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제 기계가 번역을 할 수 있게 해보자라고 이제 딥러닝 이전에는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는 이제 사실 언어에는 정말 많은 예외들이 있으니까 조금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그리고 사실 더 정확하게는 딥러닝에서도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오면서 자연어 처리가 이제 조금 급격하게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계 번역 태스크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이 텍스트를 처리하는 이제 일들을 여기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이제 감정 분석이라는 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문서를 요약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게 이제 기계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머신 분석 등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텍스트 및 음성 전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수행하는 모든 작업들은 사실 자연어 분야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속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조금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먼저 이렇게 이게 이제 감정 분석의 한 예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떤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이제 판단하는 작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이 긍정이고 이 0이 이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기계를 또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수행을 하겠다라는 일들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긴 이제 글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짧게 이제 여기서 주요한 내용들이나 단어들을 포함해서 이제 뽑아내서 이제 문장을 만들자, 이런 이제 요약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글과 함께 주어졌을 때 이제 어떤 맥락의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질문이 있을 때
거기에서 답을 해보자. 약간 이런 퀘스천 앤서링 같은 이제 태스크들도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경우에도 이제 뭐 이전까지는 뭐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던가 아니면 LSTM 뭐 GRU 그루 같은 이제 어 딥러닝 모델 구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다가 이제 2018년을 거의 전후로 해서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능에 좀 급격한 변화가 나오는 것을 여기서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의 이제 규모를 계속 늘리고 파라미터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성능을 많이 낮추고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데이터를 이제 많이 추가하는 방식으로 성능 개선을 계속 이루고 있는데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어, 조금 대신에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아직까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컴퓨터 비전의 경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아무 이미지나 다 데이터로 사용할 수가 있고 훈련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반해서 자연어 처리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속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데이터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제거를 해주고 훈련을 시켜야 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연어 처리의 경우에도 이 언어들을 전부 다 결국엔 토크나이징을 해야 된다는 또 작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데이터 부분에서의 약간 한계가 있어서 성능이 완전 그 비전만큼의 엄청난 폭발적으로 이제 성능이 이루어지진 않았던 약간 한계가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직 해야 할 게 좀 많은 분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하게 성능 개선을 이뤄낸 구조가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인데 자연어 처리에서 물론 이제 이 트랜스포머 구조가 너무 성능이 좋다 보니까 사실 자연어 처리에서는 거의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비전 분야에서도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고 그 외에 다른 분야들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제 이 딥러닝 구조에 잘 반영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를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변형 이제 구조들을 이렇게 지금 정리를 도식으로 해놨는데 이제 많이 들어봤을 수 있는 버트나 아니면 GPT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그래서 뒤에 T가 들어간 모델들은 대부분 이제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이제 모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현황은 약간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이제 파라미터를 진짜 많이 늘려서 지금 여기는 여기 175 빌리언일 파라미터일 텐데 그래서 아마 빌리언이니까 일단 조인가요? 거의 조 아니면 천억일 텐데 아무튼 이 정도의 이제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는 모델들을 돌리고 있고 그다음에 GPT-3라고 해서 아마 최신 모델 중에 이제 이것도 트랜스포머 기반 이제 모델인데 이제 가장 최신에 나온 GPT 모델 3의 경우에는 진짜 엄청나게 큰 규모의 트랜스포머 구조라서 이제 개인들이 돌리기는 거의 어렵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소스들이 필요한 뭐 GPU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소스들이 필요한 모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GPT-3가 여기 있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지금 다 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좀 가격이 여기 많이 나가는 부분에 지금 다 쭉 나와 있다는 걸 여기서 지금 조금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같이 가지고 와서 그냥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분야는 이제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고 해서 이제 NAS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이제 딥러닝뿐만이 아니라 머신러닝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넓게는 오토 AI라고 부르는 이제 자동화 분야입니다. 인간이 이제 인공신경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서치하는 스페이스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이걸 인간이 일일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분야가 좀 많이 뜨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딥러닝을 해보자라는 이제 이 아이디어가 2018년을 전후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분야에서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는 이 딥러닝을 어떻게 짜는지 그 이제 모델의 구조를 이제 요약해서 약간 알고리즘 도식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떤 범위 내에서 이제 서치 스페이스가 있다고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최적의 이제 뭐 레이어를 넣고 빼기도 하고 아니면 파라미터를 바꾸기도 하고 약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최적의 이제 딥러닝 구조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태스크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그림이 조금 깨졌는데 사실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딥러닝 모델 구조 이제 레퍼런스 구조들이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학습하고 인간이 학습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중에서 뭐가 제일 적합한지를 일일이 다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그런 데는 계속 이제 딥러닝 구조의 발전도 있고 점점 더 많은 구조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의식에서 이 분야가 이제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모델들이 이렇게 이게 전부 다 모델들을 나타낸 거고 이제 이 모델의 이제 복잡도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성능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파레토 프론티어를 이제 그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게 이걸 자동화해서 찾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럼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 딥러닝을 짜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딥러닝으로 이제 최적화를 하고 싶은데 이제 최적화 기법을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모델을 짜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어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나중에 배울 뭐 CNN에 나오는 뭐 컨볼루션 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맥스플레인 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일단 디스크리트한 변수라고 할 수가 있고 얘네를 변수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뭐 이제 그 뉴럴의 개수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산 변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산 변수의 이제 미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제 미분으로 최적화해서 이제 그라디언트 베이스드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이거를 짜낼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여기 제가 그림으로 가져온 뭐 건벨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이제 모델들이 있는데 이제 기법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미분 불가능한 것을 컨티뉴하게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만들어서 이제 뭐 미분을 해가지고 이제 풀 수 있다 약간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이제 기법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애초에 그냥 디스크리트한 변수를 미분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애초에 이 문제가 결국 디스크리트한 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에 직면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이걸 좀 피해서 그러니까 미분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제 풀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RNN 기법에다가 이제 강화학습 기법을 이제 결합해서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성능을 이제 향상을 이뤄내서 제일 좋은 모델을 찾아보자 하는 방식도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타임 시리즈, 그다음에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는 아마 이 분야가 제일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계열,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프 구조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더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야가 네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분야의 경우에는 사실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다이나믹들의 경우에는 전부 다 여기서 이제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들도 물론 당연히 해당이 될 거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 아마 생물이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응용 수학의 분야들에서는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게 이제 OD 또는 PD 이제 모델들이 될 텐데 얘네도 사실은 전부 다 시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어떻게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다이나믹 모델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결국 오토 코릴레이션의 문제도 같이 가지고 있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딥러닝으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RNN 기법들 그래서 여긴 지금 이 위에 있는 모델의 경우에는 CNN과 RNN을 결합해서 이제 어떤 특성들을 이제 컨볼루션을 통해서 먼저 여러 이제 가지고 온 이후에 이걸 RNN을 통해서 분석한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일단 시계열뿐만이 아니라 사실 공간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도 사실 이제 각 거리에 따른 이제 상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도 딥러닝과 마찬가지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이 이제 여기 ODE에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가 이제 공간 과정에 대해 관련된 이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딥러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이제 예를 들면 RNN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들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뉴럴 ODE라고 나오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좀 복잡한 모델을 통해서 이제 ODE 문제를 원래 풀려고 이제 만들어진 기법인데 이제 이게 시계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곳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이제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분야가 시계열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네트워크 분석의 경우에도 제 그래프 구조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 그래프 구조를 그러면은 인베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이제 GNN을 이제 저희가 마지막 주에 다루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도 연관이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노, 이제 노드 투백 K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인베딩 과정들을 이제 학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분야가 이제 시계열 그다음에 네트워크 분석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일단 시계열이랑 네트워크 분석을 같이 묶어놨는데 만약에 이제 관심사가 너무 다를 수도 있으면 이 분야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좀 나누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이 여기서 묶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XAI, 그다음에 UAI 분야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베이지안 네트워크라고 이제 아마 얘기를 했었던 분야가 이제 UAI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거 기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UAI에서 사용하는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사실 이 UAI도 XAI 안에 속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XAI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UAI 분야가 있고 이제 뭐 여기에는 사실 AI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뭐 딥러닝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학습 기법들까지도 전부 다 포함해서 어떻게 이걸 설명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분야이고 그 중에서도 UAI는 이제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계량하고 불확실성을 어떻게 측정하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약간 이런 거에 이제 고민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베이지안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아니 뭐 다른 기법들을 사용해서 불확실성을 측정해보자.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라인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제 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딥러닝 모델뿐만이 아니라 이제 머신러닝 모델 또는 이제 넓게는 인공지능 모델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예측하거나 냈을 때 왜 그런 결과를 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왜 나왔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설명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딥러닝이나 아니 머신러닝 모델 중에 상당수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 내부의 구조를 잘 모르는 상태로 이제 성능이 좋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최신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이제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임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모델이 있고 이걸 얘네가 결과를 냈을 때 좀 얘는 이제 로컬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이 결과에 약간 뭐 그라디언트라든가 아니면 뭐 변화율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XAI에는 정말 다양한 이제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나오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넓은 분야라서 사실 처음에 UAI라고 좀 축소를 했던 이유는 이제 베이지안 네트워크 이제 관련해서 이제 다룰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UAI 분야를 다루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원래 이제 선택을 했었는데 만약에 혹시나 XAI가 좀 더 이제 UAI가 아니면서 XAI인 분야들에 좀 관심 있으시다 하면은 이제 그 말씀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고민을 해서 좀 새로운 주제를 또 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이 모델이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델의 결과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사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약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라임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모델이 결과를 냈을 때 이거에 약간 로컬한 이제 변화율이나 이것들을 살펴보겠다. 그래서 기울기들을 계산을 하고, 그래서 이걸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기법이 라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은 이제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뭐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기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의 경우에는 지금 그라드캠이라고 하는 기법인데, 이제 이미지가 어떤 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비전의 분야 중 비전에서 나오는 기법 중 하나인데,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거를 분류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왜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을 나오게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히트맵으로 나타내서 이 이미지에서 어디에 주목을 해서 얘가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됐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얘의 장점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얘가 왜 이런 설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사례의 경우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는 이제 이게 의사를 나타내는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측값이 이 모델이 알고 보니까 이게 간호사라고 예측을 했는데, 왜 예측을 했는지 보니까 뭔가 이런 청진기에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머리에 주목을 해서, 아, 이제 약간 데이터가 젠더 바이어스가 되어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보고 간호사를 예측을 하게 된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제 다른 성별이 다른 이제 데이터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아, 이제 비로소 뭔가 청진기를 보고 이제 진짜로 의사라고 예측을 해서 이제 바이어스를 해결할 수 있게 됐구나. 약간 이런 것들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기법들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뭐 인버전이라든가 뭐 이런 기법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이제 UAI를 이제 전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 중에 또 UAI라는 분야가 있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불확실성을 계량을 하겠다라는 이제 기법이 이제 UAI의 이제 하위 분야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의 경우에는 지금 원래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건데, 원래 뉴럴 네트워크 기법을 보면 이제 이건 RGB 이미지 3D 이제 텐서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픽셀에 이렇게 이제 값들이 이제 나와 있게 되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각 레이어들이 왼쪽의 경우에는 이렇게 값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제 베이지 안에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이제 어떤 파라미터가 있을 때, 뭐 모수가 있을 때 이 모수를 이 값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분포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게 베이지안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레이어가 지금 값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전부 다 분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웃풋으로 나타내는 결과 또한 이제 값이 아니라 이제 분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분포 가정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분포를 알게 되면 좋은 점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좀 더 점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보다 더 많은 이제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되잖아요, 분포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불확실성을 계량을 할 수 있게 된다. 약간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해주는 여러 논문들 중에 하나가 이제 MC 드랍아웃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 3주차에 다루게 될 이 드랍아웃 개념에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이제 학습된 일부의 이제 뉴런들을 이제 여기서 제외를 약간 약간 확률적으로 제외를 시키는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MC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MCMC의 그 MC입니다. 그래서 MCMC를 통해서 이제 드랍아웃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불확실성을 계산을 해내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뭐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뭐 그리고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불확실성을 계량할 수 있는 다른 여러 방법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다른 분야들도 많이 다루게 되겠지만, 이제 이 중에서 하나인 MC 드랍아웃도 아마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면 그래서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도 아마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어, 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선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뉴럴 네트워크의 예측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이제 불확실성의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걸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플롯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5개의 주제를 일단 선택해서 이렇게 설명을 지금 드렸는데, 이 외에도 혹시나 이미 뭐 딥러닝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분야에 이제 연관 지어서도 이제 관심 있는 분야들이 정말 이제 딥러닝이 사실 적용되는 분야도 정말 많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딥러닝을 넘어서서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부분 어느 것이든 사실 얘기해 주시면 이제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여러 가지 러닝에 대한 이제 이거는 딥러닝에만 국한되는 러닝들이 아니고 이제 다양한 이제 러닝들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런 주제들도 원하신다면 다룰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이 지금 오른쪽에 가져온 이 그림의 경우에는 어떤 걸 다루는 거냐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클래스 안에는 뭐 이렇게 지금 자동차, 그다음에 말, 그다음에 개와 같은 이제 클래스들만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가 만약에 나와서 이제 이 모델이 본 적이 없는 어 클래스가 만약에 이미지에서 나오게 되면 이걸 대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약간 이런 걸 고민하는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 이게 그래서 퓨샷 러닝에 이제 약간 관련된 거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적은 데이터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잘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냐, 그래서 뭐 인터폴레이션 문제도 계속 나오게 되고, 약간 이런 이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 뭐 트랜스퍼 러닝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태스크를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예측을 하고 싶은데, 다른 태스크에서 이제 학습을 해서 가져온 모델을 그냥 여기에 그대로 다른 분야에 그냥 그대로 적용시켰을 때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물론 음, 얘에서 가지고 와서 또 뭐 제로샷 러닝이냐, 뭐 퓨처 러닝이냐, 원샷 러닝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 다른 태스크에서 또 이 모델을 추가로 학습시키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의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잘 표현을 했을 때 학습이 잘 될까, 딥러닝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 기법들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적용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강화학습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걸 이제 뭔가 보상이나 어떤 목적 함수가 있고, 여기에서 보상과 이제 뭔가 이렇게 손실이 이제 계산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학습이 되면서 이제 좋은 결과 방향으로 이제 학습이 되냐,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 또 뭐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게 인공지능의 약간 그 최종 약간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어떤 모델을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넣어주고 계속 학습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알아서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학습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자가 학습의 약간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 다양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면 뭐 그 설문이나 여기 투표에서 추가해 주시거나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부 주제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그러면은 10분을 쉬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오늘 원래 세션 내용이었던 이제 딥러닝 기본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술부장님 그 주제들에 대해서 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봄학기부터는 관심 있는 주제에 따라서 조를 조금 선정해서 이제 관심 있는 주제별로 조 단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성했던 게 총 5개의 주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세션이 끝나고 우선 투표를 한번 올려드릴 예정인데, 오늘 올려드리는 투표는 이렇게 조를 확실하게 정하는 그런 투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학회원분들이 어떤 주제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하려고 하는 수요조사니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투표에
투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저희가 혹시 간사님 지금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편하실까요? 아니면 끝나고 한꺼번에 해주시는 게 편하실까요? 지금은 별로 더 말씀드릴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2부 끝나고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우선 여기까지고 10분 쉰 후에 51분에 다시 들어오셔서 2부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세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딥러닝의 일단 기본 구조, 그다음에 딥러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구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세 개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딥러닝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최적화, 그다음에 역전파라고 하는 백프로파게이션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먼저 딥러닝의 구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다룰 내용들을 전부 다 요약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뭔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일단 딥러닝의 기본 구조, 그다음에 딥러닝에서 이제 적용되는 모든 기본적인 내용들이 여기 이미지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제 뭔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발표 구성을 하게 된 흐름이 이제 일단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딥러닝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적화에 관련된 얘기를 한 이후에 백프로파게이션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딥러닝을 이제 학습을 하는 순서대로 일단 발표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랍아웃이나 뭐 에폭은 나올 것 같고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내용들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고 이제 그 외의 내용들을 오늘 아마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딥러닝이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이게 다들 이 각각의 입력층, 음리층들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딥러닝의 구조는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제 입력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이 안에 이제 은닉층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개의 층들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는 이제 은닉층들이 이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닉층들을 바탕으로 나타낸 값들을 전부 다 받아서 이제 마지막에 이 데이터 출력층에서 이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 안에서 보시면 각각의 화살표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 그래프 구조에서의 연결성을 나타내는 이 각각 것들이 각각의 화살표라고 할 수 있고, 이 화살표들은 각각 전부 다 가중치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가중치에 맞게 이제 데이터 값들을 받아오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지금 히든 레이어들, 그 다음에 인풋의 경우를 그냥 X라고, 인풋을 만약에 어떤 인풋 데이터가 X라고 한다면, 그리고 각각의 이제 히든 레이어들이 뭐 F1X, F1 그냥 F1이라고 쓰겠습니다. 계속 바뀔 것 같아서. 그래서 F2,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이제 은닉층들이 일종의 이제 어떤 데이터 값을 이제 매핑 시켜주는 함수라고 했을 때, 이제 전부 다 이 딥러닝 구조는 이제 이 전부의 함수들을 합성한 이제 어떤 일종의 함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웃풋 레이어에서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제 이 마지막에 받아들이는 이 아웃풋 레이어에서 나타내는 최종 값을 이제 전체 함수 f라고 한다면,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식과 같이 이제 쓸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들의 이제 어떤 매핑들을 전부 다 합성한 이제 좀 여러 이제 합성이 된 이제 형태의 함수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이 함수를 이제 최대한 이제 이 y를 이제 타깃인 y를 잘 맞춰주는 f 스타를 찾는 게 이제 딥러닝의 이제 기본적인 학습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의 이 히든 레이어들이 대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의미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딥러닝이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정확하게 했을 때는 이제 이 히든 레이어들은 그냥 어떤 피처를 나타내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건 어렵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미지를 어떤 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거나 또는 예측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약간 XAI 분야에서 약간 나오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이제 이 각각의 뉴런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런 걸 해석하려는 시도, 또는 이 각각의 이 뉴런들이 어떤 이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약간 해석하려는 분야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각각의 레이어들이 지금 어떤 숫자에 있어서 또는 어떤 알파벳이나 또는 클래스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들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피처들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들을 이제 전부 다 가중합을 해서 이제 딥러닝의 최종 결과를 나타내는 데 이제 쓰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딥러닝은 일단 이제 원래는 기존의 이 리니어리티한 함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했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논리니어한 어떤 함수를 이제 찾아보자. 그래서 어떤 피처들을 이제 분류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피처들을 최대한 잘 나눠주는 어떤 논리니어한 펑션이어도 되니까, 물론 리니어가 잘 분류를 해준다면 리니어한 함수를 선택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논리니어한 어떤 함수를 이제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딥러닝의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한 형태, 그다음에 논리니어한 형태 전부를 나타내는 게 이제 딥러닝의 이제 딥러닝을 어떤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y는
이제 어떤 f라는 결국 함수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가중치, 그 다음에 파라미터들에 이제 디펜드된 파라미터 이제 어떤 파라미터 세터에 디펜드된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x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어떤 p라는 함수를 이제 찾아보자. 이걸 리니어 할 수도 있고 논리니어 할 수도 있는 이걸 이제 찾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파라미터 세타랑 가중치들 1인 w를 이제 찾아보자. 라는 게 이제 딥러닝의 구조를 함수로 나타냈을 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 히든 레이어의 각각의 이 안에 있는 동그란 뉴런들이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전 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인풋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전 층에서 이제 어떤 값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 이거를 각각의 이제 화살표에 있는 이제 가중치에 따라서 이제 그 값만큼을 이제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b라는 이제 b라는 값일 수도 있고 벡터일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이제 바이어스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바이어스를 주게 되고 그다음에 이 가중치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곱한 그리고 여기다가 바이어스를 더한 걸 이제 어떤 이제 리니어하기도 할 수도 있고 논리니어한 어떤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레이어로 넘겨주거나 아니면 결과를 나타내주는 아웃풋 레이어에 넘겨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리니어 펑션으로 여기서는 이제 선택한 게 시그모이드 펑션인데 뭐 여기서는 시그모이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제 리니어하고 논리니어한 어떤 함수들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기서 선택하게 되는 이 함수 이거 자체를 이제 전부 다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건 뒤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리니어한 이제 분류가 아니라 이제 논리니어하게 이렇게 이제 분류라면 분류 문제라면 논리니어하게 그다음에 뭐 예측 문제라면 그렇게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여기서 딥러닝에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발생되는 약간 손실이라기보다는 약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논리니어한 어떤 B를 선택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있었던 어떤 컴플렉시티라는 이제 좀 좋은 성질을 조금 포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딥러닝 모델이 이제 로스 펑션을 이제 도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최적화를 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컴백스한 이제 함수가 항상 나타나게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딥러닝에서의 약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 최적화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걸 자세하게 이제 수식으로 좀 표현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 히든 레이어들은 각각의 이제 뉴럴들이 이제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이제 어떤 어떤 이전 레이어 또는 인풋 레이어에서 들어오는 이 X를 이제 어떤 특정한 액티베이션 펑션인 F에다가 이제 변환을 시키는데 이제 이전 레이어에서 받아온 모든 이제 X들을 이제 가중치를 바탕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얘네 둘을 곱해서 이제 행렬곱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한 이후에 여기다 바이어스를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게 됐냐면 이제 사실 이 결국 인공신경망이라는 건 내용 자체가 사실 이 뇌에 있는 그 뉴런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착안이 돼서 이제 나타나게 된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 뉴로사이언스 개념에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뉴런이 있고 이제 이 뉴런이 시냅스를 통해서 이제 다른 뉴런에게 뭔가를 전달해 줄 때 이제 이걸 어떤 내용들을 이제 변환을 해서 보내주는 거랑 마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실제 이 뉴런의 그림이 있고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의 이런 변환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제 이전 뉴런들에서 이렇게 받아온 정보들을 이제 어떻게 잘 합치고 변환을 한 이후에 F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다시 한번 변환을 해서 이제 보내준다라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은 되게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함수들이 존재를 하는데 정말 많은 함수들이 있고 여기에 지금 나오지 않는 함수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좀 귀여워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 약간 함수들의 모양을 이제 약간 팔로 표현한 이제 형태의 이제 여러 가지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별로 이제 다른 액티베이션 펑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레이어에 따라서는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상황이나 어떤 나타내고 싶은 형태가 있거나 이럴 때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걸 이제 얘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로 쓰이는 이제 크게 네 가지의 액티베이션 펑션이 이제 다음 페이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지금 이렇게 네 가지 펑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크게 주로 사용되는 게 지금 시그모이드 펑션, 탄젠트 하이퍼블릭 탄젠트 펑션, 그다음에 렐로 펑션, 그다음에 소프트맥스 펑션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많이 사용되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렐로 펑션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뭐 결과를 어떻게 내냐, 뭐 이제 그리고 이게 분류 문제냐 또는 회귀 문제냐에 따라서도 이제 결국 아웃풋 레이어에서도 액티베이션 펑션을 선택할 때 달라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히든 레이어에서도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각각 다르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의 경우에 특히 이제 렐루를 좀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사실 이 렐루가 좀 많이 선택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파르시티라고 해서 일단 어떤 이제 이 렐루라는 함수 자체가 아까 여기서 다시 살펴볼 수 있듯이 이제 0보다 만약에 작은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그건 전부 다 그냥 0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0보다 큰 함수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그 값을 그대로 보내준다라고 하는 형태의 함수라서 이제 요구값만 봤을 때는 그냥 리니어한 함수라고 할 수가 있고, 요구값에서는 그냥 0을 만들어주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어떤 값들의 경우에는 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값, 또는 어떤 값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져 버리게 되는데, 이제 0으로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이거를 뭐 미분한다 한들 마찬가지로 0이 돼버릴 거니까 그 다음에 전해주는 값 자체가 그냥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약간 계산에서 일단 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딥러닝이 엄청 노드라 하면 안 되고 뉴런들도 되게 많고 이제 되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들 중에 일부가 만약에 사라질 수 있게 된다면 약간 계산을 할 때 좀 더 조금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장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제 딥러닝에서 오버피팅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될 드랍아웃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 얘네도 이제 학습된 뉴런들 중에 일부를 의도적으로 확률적으로 누락을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하겠다라는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기법인데, 이거를 여기서도 이제 조금 수행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효과를 내서 약간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렐루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분 계산이 다른 함수들보다도 훨씬 쉽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엑스포넨셜도 있고 막 함수 자체가 조금 형태가 복잡한 형태들로 되어 있어서 이제 미분 계산할 때 조금 복잡한데, 얘는 그냥 단순하게 0, 1 그냥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니까 그래서 미분의 계산도 좀 더 빨리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그대로 이제 함수 값을 보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경우에도 그냥 1이 되기 때문에 좀 빠른 수렴을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딥러닝에서 원래 이제 문제가 됐던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이제 베니싱 그라디언트 또는 이제 익스플로딩 그라디언트라고 해서 이제 딥러닝이 이제 결국에 이 깊이가 이제 되면서 이제 어 이렇게 딥러닝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는데, 딥러닝의 깊이가 많이 깊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계속 가중치들이 막 계속 곱해지면서 막 이렇게 이제 다음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원래 시그모이드 펑션을 보시면 이게 지금 어, 지금 요게 시그모이드 펑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그 시그모이드 펑션을 미분했을 때 값이 되는 건데, 지금 이 기울기 값들을 보면은 0.25를 넘지 않는 값들만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조금 값이 좀 큰 구간에서는, 여기 양쪽으로 큰 구간에서는 전부 다 거의 0에 가까운 값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값이 소실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다음에 값이 어쩌다 보면 엄청 그냥 폭발적으로 해서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액티베이션 펑션을 선택했을 때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렐루는 약간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하나
이제 나오게 됐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렐루를 이제 히든 레이어에서는 주로 사용하게 되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이제 선택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렐루가 아닌 펑션들도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니라서 이제 계속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렐루가 이제 히든 레이어에서는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웃풋 레이어의 경우에는 이제 출력하려는 아웃풋의 형태에 따라서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액티베이션 펑션을 선택하는 게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그레션 문제라면 그냥 렐루를 그냥 마지막에 써서 계속 값을 이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그다음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의 경우에는 시그모이드 또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많이 선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력하려는 결과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액티베이션들 펑션도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중치들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딥러닝 아키텍처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간단하게 써보면 이제 어떤 레이어가 있을 때, 이제 첫 번째 레이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선택된 첫 번째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첫 번째 가중치들과 이 데이터들의 이제 내적, 그 다음에 첫 번째 바이어스의 합을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보내서 이게 첫 번째 레이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값의 벡터가 될 거고, 이제 각 노드에 있는 에서 계산된 값들이 이제 벡터로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다음 레이어로 이제 이렇게 보내지면서 그리고 새로운 가중치들을 이제 다시 계산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바이어스도 같이 더해지고 새로운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값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약간 체인 구조의 형태, 사슬 형태의 구조의 약간 이제 형태의 구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이제 썼었던 그 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얘네 각각이 어떤 형태냐면 이제 이런 형태로, 아, 순서를 잘못했는데 이런 구조로 이제 이렇게 계속 값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f라는 함수가 정해지면서 이제 y 값을 최대한 이제 이 y 값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게 되는 함수를 찾자라고 하는 게 이제 딥러닝의 이제 아키텍처의 전체 구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딥러닝의 이제 이 함수가 그러면 이제 이 딥러닝 구조가 이렇게 짜여졌을 때 이제 과연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선택했냐 또는 뭐 깊이나 이런 넓이의 제한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러면은 이제 최적의 어떤 함수 f를 찾아낼 수가 있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단 수학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유니버셜 어프록시메이션 티어렘이라고 하는 티어렘 덕분에 이제 최소한 이게 이런 어떤 데이터를 최대한 잘 분류하거나 또는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존재한다는 거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노너파인 액티베이션을 가정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냥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이든 우리가 주로 자주 사용하는 이제 이렇게 액티베이션 펑션들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거를 뭐 저 다 읽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마지막 줄만 좀 보자면 이제 어떤 f가 항상 주어졌을 때 이제 여기 이제 함수 공간이 되는데, 어떤 함수 공간에서 f가 아무거나 주어졌을 때 항상 이제 이걸 잘 어떻게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는 이제 f 해시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를 이 띠어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어, 그냥 요 마지막 줄이 사실 얘랑 거의 같은 내용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N이라는 이 뉴럴 아키텍처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이 F가 일단, 이 함수 공간에서 어떤 함수 공간에서 어떤 특정한 이제 함수가 이제 주어지게 됐을 때, 이 F, 예를 들면 여기서 덴스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실수 공간에서 우리 유리수랑 무리수를 전부 다 덴스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 만약에 그냥
0에서 1 사이의 구간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뭐 어떤 특정한 유리수 또는 무리수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0.1을 선택했다면 이 0.1 또는 그리고 0.2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엄청 되게 촘촘하게 유리수들이 전부 다 여기 있고, 무리수도 이 공간 안에 있고, 실수 공간 전체에서도 그냥 모든 유리수랑 무리수가 되게 촘촘하게 있게 되는데, 이제 어떤 유리수랑 무리수를 선택하든 그 사이에는 이제 두 개를 선택하든 그 사이에는 반드시 유리수나 무리수를 찾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유리수 두 개를 선택해도 그 사이에 무리수가 있고, 어떤 무리수를 찾을 수가 있고, 무리수 두 개를 선택해도 그 안에 어떤 유리수를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성질을 이제 덴스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건 어떤 함수를 선택하든 항상 그런 약간 최적의 함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게, 그래서 이 덴스라는 이 말이랑 같은 동치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유니폼 토폴로지는 이 함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여기서 함수의 매트릭에 관련된 얘기라서 그냥 그 얘기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근사해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고 어떤 결과값이 이제 타겟이 있을 때 그거를 제일 근사해질 수 있는 F에서 찾을 수가 있다. 엡실론보다 작게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이게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책에 보시면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다르더라도 이게 전부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나아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존재성은 일단 확실히 보장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티어렘이 존재성에 대한 얘기는 해주지만 그 이외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많이 안 해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찾지 못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이유 그걸 이제 막 이제 그게 안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이 어떤 최적의 파라미터를 못 찾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떤 그 알고리즘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오버피팅이 발생해서 이제 다른 어떤 엉뚱한 아키텍처를 이제 찾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최적의 어떤 이제 구조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초에 이 띠어렘 자체에서는 여기 지금 보시면 어, arbitrary depth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에 대한 어떤 조건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이제 어느 깊이에서 그다음에 어떤 네트워크들을 넣어야지 이게 그런 최적의 혼수를 찾아주는지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못 찾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띠어렘이 존재성을 보장은 해주지만 못 찾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보셨던 어떻게 했지? 아, 어,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지금 이 뉴럴 네트워크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각각의 레이어들이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 꼭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될 필요는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예를 들자면 지금 이미지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되는 구조 중에 하나가 이제 레즈넷이라는 게 있는데, 이 레지듀얼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X라는 이제 인풋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컨볼루션 이제 레이어가 이렇게 두 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가 두 개가 있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4주차에서 다룰 이제 이 합성곱을 통해서 이제 어떤 특정한 함수인 라지 F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레즈넷에서 말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인풋이 주어졌을 때 이게 레이어를 깊게 하면 할수록 사실 성능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오버피팅이 발생해서 그런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오버피팅이 아닌데도 그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X를 그대로 이렇게 스킵하는 걸 보낸다는 게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인데, 이 스킵해서 그냥 그대로 원래 데이터의 값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 레이어에서 받아낸 그대로의 값일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보내면 이게 결국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레이어가 깊어지면서 계속 이렇게 지금 여기 중간에도 계속 있을 테니까
레이어가 깊어지면서 이 아이덴티 펑션을 학습하는 게 어떤 면에서 어떨 때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그걸 학습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되게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레슨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기로 했냐면 여기서 다른 레이어 이제 이렇게 건너뛰는 레이어죠. 얘랑 꼭 연결될 필요가 없는 이제 그 연결을 하나를 만들어줘서 그냥 아이덴티티한 값을 보내고 그러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어떤 함수가 있었을 때 이 아이덴티티를 제외하고 나머지인 잔차인 얘만 사실 이 중간 레이어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했고 그래서 깊이가 깊어져도 학습이 좀 더 잘 될 수 있게 이제 바꿔줬다라는 구조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반드시 모든 레이어들이 반드시 다 이렇게 그 다음 레이어들과 연결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건너뛸 수도 있고 아니면 연결이 진짜 안 될 수도 있고 드랍아웃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개를 누락시켜서 이제 연결을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꼭 아키텍처가 그렇게 전부 다 연결될 필요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이제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기본적인 그 딥러닝의 이제 구조가 되고 사실 여기가 이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의 내용까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다루게 될 내용은 옵티마이제이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래 만약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일단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쭉 해서 그냥 데이터를 그냥 집어 넣었을 때 그냥 원래 이제 이니셜 값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중치나 아니면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가지고 값들을 이제 한번 계산을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이 두 번째 문제가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다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사실 딥러닝 자체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니까, 이제, 어떤 그럼 최적화를 할 수 있냐라는 거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최적화를 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이제 first order만 사용해서 이제 최적화하는 이제 기법들이 있고, 세컨드 오더만 이제 사용해서 이제 최적화하는 기법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여기에는 이제 제로 오더의 약간 수치적인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기법도 있고, 아예 고차원의 이제 하이어 오더 이제 뉴메리컬 옵티마이제이션도 있는데, 이제 여기 둘을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대표적인 그 옵티마이제이션 기법 중에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컨드 오더 누메리컬 이 옵티마이제이션의 제일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뉴턴스 메소드고 그 다음에 first order numerical optimization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기법이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입니다. 물론 다른 기법들도 여기서 세컨드 오더에도 더 있고 first order에도 더 있긴 한데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왜 딥러닝에서 그러면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게 됐냐 라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는 지금 여기서 컴퓨테이션이나 메모리에 이제 이 그 시간 복잡도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제 아이고, 확실히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좀 더 적은 메모리랑 적은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컨드 오더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도함수, 뭐 이게 어떤 해시한 매트리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게 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경우에는 그냥 1차 도함수, 1차 이제 자코비안 매트리스 이것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훨씬 덜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시간도 덜 사용하게 되고 메모리도 덜 사용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주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뉴턴스 메소드보다도 좀 더 얘가 로부스트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그럼 어떤 기법인지 살펴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여기에 교재에도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이제 예제라고 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fx가 지금 원래 이 함수가 fx가 2분의 1 x 제곱이라는 함수이고 여기서 이제 최저가 되는 점을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지점보다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에 따라서 지금 기울기 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도함수가 이제
그 원래 함수를 미분했을 때 나오게 되는 도함수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요 지점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글로벌 미니멈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음수값이 나오게 되고 여기는 양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음수값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리고 여기서 양수값이 나오겠다. 이거 여기서는 양수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방향을 이제 반대로 바꿔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 값이 낮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왜냐하면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음수값의 기울기가 나오게 되는데 얘는 여기 옆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기울기가 내려가기 때문에 값이 더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반대로 기울기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좀 더 왼쪽으로 그러니까 더 값을 줄여야지만 이제 어 이제 값이 원래 함수의 값이 감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울기 값을 어떤 특정 지점에서 기울기 값을 계산하고 이거를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계산하고 업데이트하고 계산하고 업데이트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미니멈은 아니고 정확히는 이제 로컬 미니멈이 될 텐데 로컬 미니멈으로 이제 수렴하게 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예, 이제 최적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나타내는 기법 이제 그림들을 여기 가지고 왔고 그리고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면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식이 있는데 이제 여기 그 기울기를 계산하는 요 부분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그 뒤에서 다룰 백프로파게이션 부분에서 이제 그 기울기를 계산을 하게 될 거고 이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 스텝 사이즈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선 지금 학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러닝 레이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냥 그 기울기 값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러닝 레이트만큼 또는 스텝 사이즈만큼만을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이제 여기 스타가 빠진 것 같은데 새로운 이제 업데이트된 이 파라미터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 이제 다시 여기 플러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수렴하는 스타를 찾자. 이게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사실 이렇게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수렴할 때까지 뭘 하는 거냐면 어떤 이제 그라디언트 값이죠. 아이고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그라디언트 값이죠. 그래서 그 기울기 값을 계산을 하고 이 기울기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있는데 그걸 뒤에서 나중에 보게 될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스텝 사이즈만큼 또는 러닝 레이트만큼을 이제 업데이트해서 원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자. 그래서 수렴할 때까지 업데이트를 하는 게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는 러닝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러닝 레이트인 이 알파는 이제 좀 적절하게 선택이 돼야 되게 되는데 러닝 레이트를 너무 높게 잡으면 지금 여기 오른쪽 위에 그림에 보시면 러닝 레이트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학습이 안 되고 로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러닝 레이트가 이제 적당했을 때 사실 제일 학습이 잘 된다고 할 수가 있고 이제 러닝 레이트가 높거나 낮거나 해서 좀 적절하지 않은 러닝 레이트를 설정을 하게 되면 학습이 잘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약간 뒤에 그림이 잠시만요. 어디다 넣었지? 제가 안 넣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그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제가 그냥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닝레이트가 너무 낮으면 이제 어, 이게 로스 펑션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러닝레이트가 너무 낮으면 사실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진짜 촘촘하게 이렇게 학습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러닝레이트가 너무 높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너무 업데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밖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그냥 아예 발산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닝레이트를 그 때문에 잘 조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문제가 첫 번째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건 결국엔 로컬 미니멈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기법이지 글로벌 미니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이 그래프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얘는 여기가 이제 글로벌 미니멈이고
여기는 이제 로컬 미니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니셜 값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이니셜 값으로 만약에 지정이 됐으면 여기가 세타 제로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업데이트돼서 계속 결국 내려가서 도착하게 되는 점이 여기고 여기를 빠져나갈 수 없다.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미니멈을 알려주는 알고리즘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더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지금 수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일단 해석을 했을 때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러면은 증명이나 이런 거 다 빼놓고 그냥 얘기를 해놨는데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썼을 때 정말 그럼 수렴할 수가 있는가? 그럼 어떤 조건에서 수렴을 하지? 약간 이 내용에 대한 컨버전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어떤 fy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이제 이거를 이제 이 y는 뭐 이 y는 이제 x가 조금 어느 정도 충분히 가까운 어떤 점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를 이제 테일러 급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2차까지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f는 지금 그냥 1차가 아니라 차원이 1차원인 함수가 아니라 이제 벡터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 텀은 이제 어떤 f의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는 프록시미티 텀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 헤시안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얘를 스텝 사이즈 분의 1이라는 이제 1로 이제 여기서 치환을 해서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t분의 1을 이 스텝 사이즈 이 t가 스텝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러닝 레이트 또는 라고 했을 때 얘의 역수를 아이젠 밸류로 갖는 어떤 핵심 매트리스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2차항의 개수로 갖는 2차식으로 이제 근사를 시켜봤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얘를 이제 미니멈 문제로 이제 y를 찾는다고 했을 때 이제 이 y라는 점이 어떤 그라디언트 값이 0이라고 한다면 어 그때의 이 이 최적화 문제 해가 이 x 플러스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이제 식과 동일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컨버전스의 경우에는 이제 좀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f라는 함수가 이제 컨티뉴어스하고 디퍼런셜하고 그다음에 립시츠 컨티뉴어스하다고 할 때 이제 이제 이 함수가 바운드되고 그다음에 컨버전스가 가능해지고 약간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립시츠 컨티뉴어스라는 말만 약간 약간 표현을 해보면 립시츠라는 조건 이거 크게 나오는데 네, 립시츠라는 조건이 어떤 함수 f가 있을 때 어떤 두 점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냥 R을 그냥 R1을 해서 그냥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두 점이 X랑 Y가 이제 R에 있다고 했을 때, 이 함수값의 차이가, 이 X와 Y의 함수값의 차이가 어떤 K라는 양수의 이제 그 양수의 이제 컨스턴트에다가 이제 x-y의 거리로 바운드되는 형태의 이제 함수를 이제 립시츠 형태라고 하고 특히 이 k라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k 립시츠라는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립시츠 조건이 보장이 되면 사실 컨티뉴어스는 무조건 함수가 할 수가 있게 돼요. 립시츠라는 함수는 컨티뉴어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이름으로 얘는 립시 컨티뉴어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연속을 만족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립시츠 연속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수렴이 가능해지고 여기서 이제 컨버전스 레이트는 k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됐을 때는 이런 이터레이션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이거는 자세한 이제 내용이랑 증명은 아마 찾아보시면 조금 나왔던 것 같아서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하게 찾아보시면 이제 이거 증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지를 이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제 딥러닝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제 여기서의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쓰려고 하니까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걸 전부 다 사용해서 이제 기울기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엄청 크게 되면 이제 학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서 이제 컨버전스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어,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제 몇 개의 단위로 쪼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각 뭐라 부르냐면 미니 배치라고 부르게 되고 전체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 전체를 사용해서 하는 기법을 이제 풀 배치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여러 개로 쪼개고 이걸 이제 각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좀 더 속도도 개선하고 이제 개선은 그럼 좀 더 빨라질 테니까 그래서 속도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외에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 좀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취하겠다라는 게 이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떤 러닝 레이트가 있고 이거는 이제 이 K가 이제 에포크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몇 번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이제 딥러닝 학습을 하겠냐라는 그 횟수에 대한 이 횟수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파라미터를 이제 세터를 뒀을 때 이제 수렴할 때까지 뭘 하는 거냐면 이제 트레이닝 셋 데이터를 이제 m개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미니 배치 단위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을 학습해서 그라디언트를 이제 업데이트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의 이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이 알파라는 게 이제 디케이 이제 조금 뭐라 그러지 디케이하는 이제 파라미터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러닝 레이트를 항상 똑같은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알파 값을 이제 이게 몇 번 이제 지금 훈련이 되고 있냐 그 다음에 그래 그 이터레이션 횟수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알파 값을 가지고 이제 러닝 레이트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스텝 사이즈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이제 수렴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뭐냐면 이 러닝 레이트 K가 이제 K를 무한번해서 더했을 때 이 값은 무한대이고 그다음에 이걸 제곱해서 더했을 때는 이게 파이나이트하면 이제 수렴이 가능하다라는 이게 이제 서피시언트 컨디션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약간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원래 기법을 조금 바꿔봤는데 이 그런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도 수렴을 하냐라고 한다면 이제 그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이제 각각의 FI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각각의 그 FI 함수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마찬가지로 리시치 컨티뉴어스하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이제 계산한 값 이제 업데이트한 값이랑 그 다음에 이게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업그레이드한 업데이트한 값을 이렇게 써봤는데 이제 얘네들을 이제 차이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차이가 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FI 각각이 만약에 X에 따라서 만약 엄청 크게 변하는 애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 립시치 컨티뉴어스의 아까 이 얘의 장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장점이라기보다 얘가 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떤 함수 값이 이 X랑 Y의 차이에 K만큼으로 이제 결국 바운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 값의 차이가 막 무한대가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값 안에서 이제 놀 수 있다. 바운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FI 값이 이제 X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라디언트 디센트처럼 수렴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최적점 거의 근처에 다다랐을 때 뭐 로컬 미니머가 될 수도 있고 글로벌 미니머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다다랐을 때 잘 수렴하지 않는 약간 단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 둘의 차이가 조금 명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왼쪽, 오른쪽 사실 거의 비슷한 그림인데 얘는 좀 너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다른 그림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약간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로컬 미니멈에 빠질 가능성이 적다는 걸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라디언트 디스턴트 같은 경우 지금 방향도 계속 일정하고 그러니까 스텝 사이즈도 계속 일정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여기나 여기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로컬 미니멈을 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얘의 경우에는 지금 방향도 완전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그림의 경우에 그게 좀 극단적인데 그래서 이걸 슈팅이라고 하게 되는데 뭔가 이제 로컬 미니멈에 혹시나 빠졌더라도 얘가 이제 방향을 바꾸고 다시 나오게 이제 여기 약간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금씩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로컬 미니멈에 빠질 가능성이 좀 적다. 그리고 걸리는 시간도 확실히 더 줄 거고 그다음에 빠른 수렴이 가능할 거다. 왜냐면 계산도 빠르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얘가 그런 단점으로 이제 작용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미니멈 자체를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GPU로 아마 하나씩 수행을 해야 되기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GPU 사용이 이제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사용이 제한된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 옵티마이저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고 저희 책에도 지금 소개된 게 SGD, 아다그라드가 아니라 아담, 그다음에 RMS 프롭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아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 외에도 지금 모멘텀 베이스드 그라디언트, 그다음에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 이거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홈워크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표에 나타나는 옵티마이저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약간 약간 서칭해 보시는 걸 약간 이번 과제로 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 두 개 뽑으라 그러면 사실 얘랑 얘일 것 같은데 뭐 얘도 좀 많이 쓰이는 것 같고 사실 그 세 개가 그냥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책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근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사하는 걸 사실 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나머지도 다 알고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세 개가 거의 주로 쓰이는데 예를 들자면 뭐가 있지? 예를 들자면 음, 음, 뭐가 있냐면 혹시 이제 와서스테인 겐이라고 해서 이제 이 겐이 적대 신경망 이제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겐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서스테인 게인 그래서 다시 말해 그래서 축약을 하면 이 W 겐이라고 하는데 이제 얘의 경우에는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때 이 모멘텀 베이스드 그라디언트를 사용하면 성능이 잘 안 나와서 얘네는 전부 다 제외하고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RMS 프롭을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모델들을 만났을 때 이제 모멘텀 베이스드 그라디언트라든가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면 사실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과제를 이걸로 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정대 값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음 이제 그래서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라고 해서 이제 계속 반복하는 횟수에 따라서 이제 러닝 레이트를 계속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파이토치에서도 이제 지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이제 러닝 레이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진했던 게 이 그림이었는데 이제 너무 러닝 레이트가 낮게 되면 마찬가지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렴을 잘 안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딱 적당하게 했을 때 그냥 적당한 횟수만큼 반복해서 수렴을 하게 되고 너무 이제 스텝 사이즈가 커서 이만큼씩 업데이트를 하게 되니까 얘의 경우에는 오히려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현상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레이트를 적절하게 주는 게 중요한데 이제 러닝레이트를 꼭 반드시 픽스드 값으로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러닝레이트 스케줄러라는 걸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는 이런 지금 러닝레이트 스케줄러들이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지금 얘네 둘 모두가 이런 지금 모델들 여기서 이제 나온 람다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라든가 멀티플리케이티브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라든가 아니면 스텝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들 모두 사실 보시면 이제 초반에 처음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학습을 할 때 좀 높은 값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서서히 또는 아니면은 스텝의 경우에는 이제 확 이렇게 이제 러닝 레이트를 낮추게 되는
이제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를 만들어서 이제 옵티마이저에 추가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딥러닝에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거 학습할 때는 이런 걸 많이 집어넣는 걸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꼭 반드시 고정대 값을 러닝 레이트로 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했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 부분만 남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 옵티마이저에 관련된 얘기가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입력 어떤 인풋이 있을 때 이제 이거를 각각의 입력층에 넣고 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배정된 가중치 값들도 있을 거고 액티베이션 값들도 있을 거고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와서 이제 로스 값까지 결정을 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계산해서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기반한 그라디언트 베이스 우리 메소드를 사용하니까 최적화해서 이게 뭐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이것 때문에 근데 딥러닝이 조금 성능이 좋게 나오고 이제 피처 스페이스를 잘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백프로파게이션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일단 좀 익숙하게 볼 수 있을 만한 예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히든 레이어가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풋은 이렇게 두 개, 그다음에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이제 노드이자 그래프로 관점에서 봤을 때 노드이자 이제 뉴런들을 이제 배치하고 있는 이 딥러닝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각의 가중치들이 이제 이 연결선마다 전부 다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프로파게이션 진행하기 전에 일단 임의의 값들을 여기 지금 다 설정을 했거든요. 빨간색으로. 이게 그래서 그냥 이니셜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여기도 있는데 여기 이제 타겟 값이 되는 거고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진행되기 전에 이제 먼저 포워드로 이제 한번 인풋 값을 이제 어떤 데이터를 집어 넣어서 이제 인풋 값을 가지고 이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먼저 계산을 해야지 이제 최적화가 가능해지기 오차를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적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먼저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식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계산이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이제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이 값들을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이 가중치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0.1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 위에는 0.17 밑에는 0.09라는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 값들을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제 통과를 시켜야 돼 이제 그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이제 변환을 시켜주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었을 때 지금 여기서 당장 계산은 불가능하지만 0.54라는 값이 나온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0.52라는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통과했을 때 이제 0.54, 0.52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를 다시 한번 이제 계산해서 이 값들을 다시 가중치에 맞게 업데이트해서 얘네를 계산하면 0.27, 그다음에 0.57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마찬가지로 이제 0.57이 아니라 0.43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한번 통과시켰을 때 0.57, 0.6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끝났을 때 그리고 얘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값들이랑 분명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들을 이제 이 값들로 이제 오차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추출했던 값들이 우리가 이제 가중치를 가지고 계산을 이제 이니셜 가중치 그다음에 이니셜 값들을 가지고 계산을 한 이제 일단 아웃풋이 되게 되는데 분명히 우리의 타겟이었던 이 값들과 분명 차이가 있게 될 거고 이제 이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단 로스의 경우에는 MSE 로스를 여기서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MSE로 차이를 계산을 할 거고 이제 여기서 백프로파게이션에서 지금 이제 할 게 뭐냐면 어떤 오차가 있을 때 어떤 가중치들이 이 오차에 얼만큼 기여를 했는지 이 기울기 값을 계산을 해서 이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러 가중치들이 있고 여러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분명 지났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전부 다 이제 체인으로 풀어주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 부분만 가지고 왔는데요. 뒷부분만. 그래서 여기 W 얘가 지금 표기가 사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얘인데 이제 이 가중치가 에러에 얼만큼 기여를 했냐. 근데 얘는 지금 여기 Y1에만 기여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 밑에 있는 애는 얘를 가지고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얘만 이제 이 부분만 이제 떼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일단 체인룰을 쓰면 얘 통과했고 얘 통과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체인 이제 변수로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그라디언트 값을 나눠서 이제 계산을 이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면 이제 0.3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 계산 과정은 그냥 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울기 값들만 계산하면 되니까 네,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면 금방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가중치에다가 이 z-값을 업데이트해서 그리고 여기서 바이어스는 전부 다 0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갔으니까 액티베이션 펑션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여기서 시그모이드를 썼으니까 시그모이드의 미분 값이 나오게 되고 요거에 이제 각각의 값을 이제 대입하면 여기 0.25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랑 얘에서의 이제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하면 이제 여기 0.54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결국 체인룰에 따라서 이제 곱해서 이제 실제로 이 에러 값이 얼만큼 여기 이 W 10의 1이라는 이 가중치가 이 에러에 얼만큼 기여를 했냐를 계산을 하게 되면 0.049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얘기할 때 이제 러닝 레이트의 이 기울기 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이 러닝 레이트만큼만 업데이트 시켜준다는 게 이제 여기 알고리즘의 내용이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원래 이니셜 값이었던 0.4에서 이제 러닝 레이트는 0.3으로 줬는데 이게 러닝 레이트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계산한 이 기울기 값이 0.049로 업데이트 시켜주면 0.3858이라는 값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이 가중치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에 있는 또 가중치를 마찬가지로 업데이트하게 되면 얘는 이제 방향이 여기도 갔었고 여기도 갔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두 개 이렇게 총 두 개의 항목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이걸 일일이 이제 계산을 만약에 손으로 해서 하게 된다면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 원의 경우에는 지금 통과한 걸 살펴보시면 요 방향으로 간 거니까 지금 통과한 게 그다음에 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다 해준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밑으로 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산을 해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공통된 요 부분 그다음에 여기가 얘랑 얘 때문에 나오게 된 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체인룰에 따라서 각각의 그라디언트 값을 계산하면 이제 일단 요 부분 먼저 2원부터 계산하면 2원은 0.0 아, 요 값을 계산하면 이제 이게 0.03627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투를 계산하면 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얘 여기 계산 생략했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이랑 앞에 있는 값도 가져오고 해서 이제 그럼 이 W010이라는 값이 각각의 에러에다가 기여한 값이 뭐냐를 계산했을 때 이제 0.003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면 이제 파라미터가 또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전파라는 개념은 이제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이미지로 정리하면 지금 이 이미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포워드로 어떤 값들이 이제 정해져 있었을 때 이걸 순전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값들을 계산하고 이제 타겟 값과 원래 이제 타겟 값과 이제 우리가 도출한 값의 차이를 오차로 계산해서 이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라디언트 값을 찾아서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게 백프로파게이션의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그 데이터 값에서 나온 에러들을 해서 이제 가중치가 이 WJI라는 가중치가 얼만큼이 기여했는지 전부 다 합쳐서 이제 기울기를 계산해가지고 업데이트 해주겠다가 여기에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고 얘를 이제 러닝 레이트만큼 업데이트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렴하는 이제 가중치를 찾게 되면 이제 최적의 모델을 찾게 되는 과정이 이제 딥러닝의 이제 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얘는 벡터 표기로 썼을 때, 그 다음에 텐서 표기로 썼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라디언트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 있듯이 사실 그래서 이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이 전부 이제 가능해지려면
옵티마이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서 설정을 해야 하고, 러닝 레이트도 설정해줘야 되고, 로스 펑션이 어떤 형태인지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먼저 이제 설정을 해줘야만 이제 계산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아키텍처 이제 딥러닝을 이렇게 훈련을 했던 걸 보시면, 그래서 이제 어떤 인풋 스페이스가 있고, 이거를 피처 맵으로 어떤 F라고 되어 있는데 뭐 F라고 해도 되고, 이런 피처 맵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이제 어떤 프로젝션한 스페이스에다가 이제 옮겨서 보게 되면은, 피처 맵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선형으로 이제 분리가 가능해, 좀 더 깔끔하게 단순하게 분리가 가능해지는 곳으로 이제 이렇게 프로젝션을 한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인풋 스페이스에서 이제 살펴본다면 얘는 이제 좀 비선형인 형태, 논리니어리티한 형태의 이제 어떤 펑션으로 이제 이제 계산이 돼서 이제 얘를 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어떤 걸 함수를 찾겠다. 비선형일 수도 있고 선형일 수도 있는 어떤 걸 찾겠다. 이게 딥러닝의 최종 이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인트로덕션 때 말씀드렸던 이 XOR 프로브론도 사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실 두 가지를 다 그때 봤었는데, 하나는 이제 새로운 이제 피처 맵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션 스페이스에다가 이제 프로젝트된 스페이스에다가 옮겼을 때 이제 선으로 구분이 가능해지게 되는 형태였었고, 원래 이제 그 원래 이제 스페이스에서 보게 되면은 그때 두 개의 선으로 이렇게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됐고, 이거에 이제 도움을 주게 된 게 백프로파게이션이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딥러닝이 전체적인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 내용 발표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이제는 딥러닝에서 그러면 약간 정교화,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그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기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좀 긴 발표였던 것 같은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쉬웠던 것 같아요. 혹시 간사님 피드백 간단하게 해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그러면 엄청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채팅으로 그 시간이 많았다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려는 거는 이건 교양 수준의 얘기고요. 그 XAI라고 그렇게 인트로덕션 때 말씀하신 게 그 설명 가능한 AI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그 뭐 카카오에 다니고 있는 어떤 그런 지인이 그렇게 말을 해주어서 그냥 이슈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그 설명 가능하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신용 등급을 그렇게 판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이렇게 모가형이 깊고 깊을수록 그렇게 딥러닝이라는 게 그 아티피셜 뉴런을 깊은 층을 쌓아놓는다는 의미에서 딥러닝인데, 그렇게 깊어질수록 그 설명은 더 어려워지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신용 불량자로 찍혔을 때 왜 내가 이렇게 됐느냐라고 그 설명을 요구했을 때 그 답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블랙박스니까. 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수학적인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런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 유럽 같은 데에서는 그런 그 GDPR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그 제가 채팅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그 뭐 회사겠죠 아마,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한글 그런 뭐 기사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딥러닝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분야를 말씀 주셨으니까 뭐 제가 좀 참고하는 그런 딥러닝
제너럴한 레포지토리를 그렇게 하나 보여드리고 제가 좀 네트워크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좀 많이 다뤄봤어서 그냥 그런 데이터만을 엄청 많이 담은 사이트도 그렇게 따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이거는 제가 뭐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이죠.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게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에서 무슨 컨버전스라는 이슈가 오늘 다뤄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조금 제약이 있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 그 결국엔 스텝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그 어떻게 했을 때 컨버전스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를 다루는 거예요. 이게 그 이런 거는 그 보통은 그 최적화라는 그런 그 과목이 있습니다. 수학과 대학원에 이런 거를 배우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제가 이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명이나 그런 내용을 다룬 그런 사이트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인데 좀 이론이어서 조금 겁나긴 하지만 제가 이런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란 걸 오늘 사실 처음 들어본 거여서 이게 좀 정확한 해석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제가 이해한 바가 어떤 건지만은 말씀드리자면 이게 댄스라는 게 학설 부장님께서 잘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석학 1에서 맨 처음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R이 댄스하다는 거는 그냥 어떤 다른 두 실수를 하나 그냥 잡아봐요. 두 개를 잡아보면 그 사이에 그 또 다른 실수를 꽂을 수 있다는 그런 거고요. 또 다른 말로 그 유리수가 실수 안에서 댄스하다는 거는 또 어떤 다른 그런 유리수죠. 그런데 유리수든 실수든 그건 순서가 있는 그런 뭐 오더 필드이기 때문에 그 다른 실수라는 것에서 그 크기가 다르다는 그런 걸 유추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두 다른 유리수 사이에 또 다른 그냥 유리수를 꽂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댄스로 제가 배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처음 봤으니까 그 펑션이 댄스하다는 게 좀 이게 제가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냥 이걸 좀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렇게 F라는 거는 저희의 타겟입니다. 근데 이렇게 C라는 거는 continuous라는 펑션이에요. 그러면 이건 조금 그 어느 넓은 부위의 펑션이겠죠. 그러면 이 펑션을 F 햇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그 어떤 식으로 구성하냐면 뭐 인풋 뉴런, 뭐 아웃풋 뉴런 그리고 히든 레이어를 그렇게 아비트라하게 그렇게 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쌓으면 이렇게 F랑 그 가까워진다는 건데 이게 뭔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펑션은 그 x 값에 따라서 y 값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조금 그 하나의 그런 매트릭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뭐 F랑 뭐 F 해시랑 뭐 mean distance를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최대 디스턴스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 수비라는 걸 통해서 보듯이 그 최대 디스턴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로 이해했냐면 그냥 어떤 그냥 이런 그 F랑 FSC랑의 그런 함수값 차이를 그냥 가져다 놔도 그 최대 차이를 그 이것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두들 저희 조금 시간이 초과되긴 했는데 네, 그 감사님도 자세하게 피드백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학회원분들도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다른 공지사항들은 카톡으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게타님 뭔가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게타님, 나가시네. 살려줘. 살려줘. 너무 많은 지식이 들어왔어 지금. 잠깐만.